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개혁 최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IT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73년 전통의 대구매일신문 최경철 정경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내리는 비만큼 바쁘시죠? 아니 비는 너무 자주 와서 그런데요. 네. 제가 바쁜 건 아니고 비가 좀 바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자주 오느라고. 뭐 정치부 기자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여당 야당이 이렇게 시소 게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좀 삐그덕거리면서 대통령이 뭐 욕도 좀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기사 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사태 이후에 계속 원사이드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 정치부 기자로서는 아주 흥행이 저조합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일방 독주가 지속되고 있죠. 욜로라고 그러죠. 요즘 욜로. 예, 너무 혼자 가신다고. 예. 또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는군요. 네. 자, 보도국 한치원 논설위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분발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함익병 선생님께서 안 나오면서 대타로 뛰셨는데 호평을 받았습니다.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오셨다고 좀 저희 출연자를 좀 보호해 주시죠. 아,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교통 문제 때문에 네. 늦게 도착하셔서 역주행 하신 분하고 혹시 교통사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시고 예. 금요일 날 저녁에서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서울 시내가 좀 늦으셨죠. 여기까지 오시긴 오셨답니다. 예, 오셨다가 도로 가셨답니다. 가시는데도 2시간 걸렸대요. 야, 그럼 9시쯤 집에 도착. 9시 50분. 9시 50분. 타워 필리스는 헬기 아니었습니까? 옥상에서. 그러니까 집 좋은 데 살아봤자 소용없다니까. 역시 방송사가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돼. 자, 그리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시사저널 박격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뭐 개인적인 교통사고 났다며요? 네,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몸은? 뭐 보시다시피 괜찮습니다. 제가 한치호 선배하고 박격진 기자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 택시랑 뭐 부딪혔다면서요. 네. 택시가 이게 보상을 잘 안 해주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치호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야, 거기 사회부 기자 박격진인데 이렇게 당하겠냐? 뭐 제가 뭐 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네. 전직 국정원장도 당한 뭐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그게 지금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중앙에서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이게 이제 전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장애인 단체를 현직 목사하고 전직 신부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뭐 기본적으로 국가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좀 횡령하고 뭐 이런 사건인데 여기에 이제 이것을 운영하는 목사가 여성인데 이 여성이 현직 목사면서도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뭐 꽃뱀 비스무리한 뭐 이런 행각을 좀 하면서 네? 뭐 이제 전북 지역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던 전직 국정원장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기 행각에 이제 넘어갔죠. 근데 이제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된 문제인데 그동안 한 번도 이제 이게 지역에서 문제가 그러니까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 이제 문제가 한 번도 안 됐던 게 네. 일종의 이제 토호 세력들이 이걸 좀 비호하고 뭐 이랬다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고 이 사건에 이제 도가니를 썼던 작가 공지영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신부하고 소송을 좀 몇 년 동안 진행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쓰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공지영 씨가 또 이 사건을 소설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예. 전직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원세훈,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이런 분들이 거기에는 안 계시고요. 아, 그래요? 예, 뭐 다른 분이군요. 보수 정권 때 국정원장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누군지 그럼 되게 처음부터 궁금한. 다 꼽을까요? 인터넷 찾아서. 그리고 찾으시는 건 시청자들의 목소리 그렇죠. 일단 내비대시죠. 이렇게 예. 제가 말씀드린 분들 중에는 없다. 네. 이미 기사 댓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출연했다면서요? 이제 이 문제로. 예, 이제 다루려고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네. 뭐 방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방영이 돼야 되는 거고 일단 뭐 인터뷰는 좀 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출연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출연료는 얼마나 주던가요? 출연료를 부끄럽게도 네. 받지 못했고 자료를 내줬습니다. 원래 규정상 출연료가 없는 건가요? 제가 처음 출연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그 시사 프로 11% 15%막 이렇게 가면 엄청 잘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 저기 뭐 이렇게 3시간이나 시간 혹시 주민등록증으로 내라든가 제가 통장 번호를 달라든가 그러지 그러면은 않을까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요구가 없어서 뭐 눈치챘습니다. 그래요? 그 최경철 부장은 지상파 출연해 본 적 없습니까? 아유 뭐 저는 여러 번 출연했었죠. 예, 그 지상파 생각보다 그 출연료를 굉장히 많이 주던데요. 그래요? 새벽 어디가요? 일찍 하는 프로그램이나 특히 많이 주는 게 그 1박 2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심야 토론이요. 11시부터 뭐 새벽 1시까지 이런 거는 아주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얼마나 주던가요? 그럼 거의 한 수십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야. 사모님도 알고 계시죠? 그거 모르죠. 하여튼 뭐 1박 2일을 넘어가거나 예,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예, 어떤 사건?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그 해당 사건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그게 뭉개고 지나갔었나 그게 봐요. 아니고 이제 검찰이 그 제가 취재를 하는 와중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이제 이 수사 역시 수사는 제대로 됐는데 네.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최소한만 가지고 이제 좀 공소를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이게 네. 일종의 토착 세력, 토착 비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추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 검찰은 이번에 좀 바뀔까요? 이번에 좀 개혁을 하겠죠. 이번에 그 확실하게 그 한초예요? 문무일 총장께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문 총장이? 특히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고 그 기사도 저도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공지영 작가 인터뷰하신 것도 자세히 읽어봤는데 결국은 그게 인권 문제하고도 아주 심각하게 제가 인권 보니까 문제죠. 연결돼 예, 있는 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문무일 총장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인권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하셨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우리 박혁진 기자가 쓴 기사를 계기로 해서 네. 좀 제대로 좀 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인규 이왕 박혁신 기자 네.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중수부장이죠? 해외로 출국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진짜 해외로 나온 거 맞긴 맞습니까? 제가 이제 그 사건을 처음 이제 제보를 받았을 때가 네. 한 3주 전인가 그랬는데 이제 제가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는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갔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네. 뭐 이제 가지고 계신 등본 같은 거를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그 중수부장 그 댁에 가서 보니까 뭐 차도 그대로 있고 또 사람도 왔다 그러니까 가정 관리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뭐 도피를 했다라는 표현은 뭐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소나기가 오니 잠시 좀 비를 피하자. 무슨 소나기요? 그 뭐 최근에 뭐 국정원 논두렁식의 얘기도 좀 예, 있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싸워가지고 고급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진술을 밖으로 검찰이 내비치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에서 그 조사를 하는 몇 가지 사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그 TF 사람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만났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이분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통화도 해보고 뭐 알지만 이 사실 간단치 않은 분이거든요. 뭐 그 말을 오해하게끔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딴 데 가서는 버리지 않았다 뭐 이런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로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 그러니까는 게 예, 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 얘기들을 좀 하는 분이라서 네. 좀 뭐 하여튼간 제대로 된 조사를 좀 해봐야지 뭐 진실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인규 부장이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당시에 사실 피의 사실 공포 때문에 최경철 부장? 네? 사실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논두렁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사실 사실 시계가 논두렁에 버려졌다면 그 시계를 찾을 수 없어서 사실 물증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얘기를 언론에 나오게끔 한 것은 사실 검찰의 대단히 큰 실수였죠. 그래서 사실 당시에 노무현 그 대통령 측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 면박죽이고 핀잔죽이고 네. 정말 속된 말로 완전히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이었다고 강력하게 좀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실 좀 억울한 수사라는 비난도 있었고 결국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부가 상당히 좀 억울함이나 그리고 좀 굉장히 좀 분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정부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것을 또 너무 또 과대하게 수사를 지나치게 파헤친다면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좀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이 그게 예, 박연차 한철이요. 씨한테 그 그렇죠. 당시 시계를 시계를 받아서 받아서 이제 노무현한테 화가 나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이제 논두렁에 버려버렸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그렇죠. 내용인데 이인규 부장이 아마 2년 전인가 아마 어디 언론하고 얘기하면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뭐 때 되면 얘기하겠다 뭐 이런 그렇게 말씀하신 뭐 적 뉘앙스 있죠.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사실 그 검찰 수사의 핵심 라인에 있었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국정원이 그거를 얘기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는 들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누군가한테 들었느냐 그러면은 결국 뭐 그 검찰을 출입하는 국정원 IO가 국정원 그 검찰 사람한테 들었겠죠. 그러니까는 이거 사실 본인이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하여튼간 불지 않으면은 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국정원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 부대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법원에 변론 제기를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였죠. 오늘 네. 지금 좀 전에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그 예정대로 30일 날 선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더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해서 이제 변론 제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법원에서는 이제 그 자료 자체가 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박혁진 기자. 뭐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변론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일단 그 공소가 변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소 그 사실 자체가 변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지금 있는 공소 그 제기한 것만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는 거기에 조금 더 뭐 이거 추가 사실을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대세에 큰 영향이 있는 거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다른 사실 이제 원생 국정원장이 개인 그 뇌물 뭐 이런 것과 아마 국정원법 위반으로 아마 기소가 됐던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다른 뭐 사건들을 가지고 추가 수사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뭐 박근혜 예, 최윤철 부장. 전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과정에서 특히 지난번에 나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좀 그 여태까지 별로 나오지 않았던 마음속의 부탁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죠. 마음속의 부탁. 묵시적인 아니, 네.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무슨 심령술사. 그러니까 마음속의 부탁. 커뮤니케이션 상의 뭐 이런 것들 이런까지 법원이 좀 넓게 판단을 하고 있는 정황을 본다면 굳이 변론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태까지 나온 정황만 보더라도 법원이 그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불법적인 국정원의 그 행위를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인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굳이 변론 제기를 해서 시간을 끌어서 가는 것보다는 지금 뭐 지금까지 나왔는 증거만으로도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증거들을 재판부가 충분히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이 적폐청산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돈 몇십만 원을 동원해서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는 건 사실 그 상당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벌을 받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처벌받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짓뭉개고 지나간다면 사실 국정원이 새로 태어나지 않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 댓글을 뭐 몇십만 원을 국정원이 써서 민간인들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댓글 쓰게 한다는 게 사실 대한민국이 한 60년 된 나라로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한철 그러니까 의원은 댓글 부대도 어떻게 댓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무슨 사실 말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리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전을 할 수도 정보기관이? 있고,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어디든 심리전을 할 수 있고 네. 자기 기관을 홍보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정당하게 뭐 해명하는 댓글을 단다든가 지금 우리 아시아경제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해명 안 하는 회사도 있긴 한데 포스코요? 예. 있긴 한데 그건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요즘에 보면 댓글을 댓글 잘고 악플 단 애들 단 사람들 잡아보면 초등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학생, 막 중학생이라고 이런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단단 말이죠. 근데 또 국민들은 또 그걸 보고 또 여론이 또 그런 줄 알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 댓글에 대해서는 뭐 대선에 개입이 되는 댓글이었다. 이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이거는 정말 엄하게 처벌받아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한테 엄청 실망감이 가요. 왜냐하면 대선에 개입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지시를 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거는 확실하게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국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터넷에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생각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우리 체제 전복을 한다든가 우리나라 체제를 뭐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홍보할 수 있거나 그 대응하는 댓글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전방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심리전 할 때 보면 뭐 북한군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도 가리키고 심지어는 뭐 욕도 가리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심리전상으로 이겨야 되니까 그런 거 시키는 거기 때문에 불법적인 댓글에 대해서 특히 대선에 개입했다는 댓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시킨 건지는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방에서 지금 뭐 시위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파업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박택준 기자, 방송사 얘기 좀 네네. 해보고 싶은데 MBC 파업, KBS 파업은 어떻게 보세요? 내부 구성원들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취재 과정에서 만난 그 내부 구성원들을 보면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다만 이 이제 수장을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바꾸면 사실 전 정권하고 되게 비슷한 똑같죠. 방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뭐 바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 기회에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방송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지만 오늘 점심을 그 방송 기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뭐 곧 이제 강한 규모의 파업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참 안 됐어요. 파업을 들어가면 일단 그 월급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방송 기자들이 얘기하길래 CBS는 옛날에 9개월 파업을 했었고 MBC도 한 뭐 6개월인가 하여튼 뭐 KBS도 상당 기간 오래 파업을 했었고 정말 어려웠대요. 전부 마이너스 통장을 내면서 그런데 그렇게 파업을 이어오면서 방송 독립을 위해서 정권으로부터의 방송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왔는데도 오늘날까지 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래도 MBC 기자들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강하게 싸울 거다. 또다시 싸워서 반드시 방송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사주로부터 방송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던데 근데 이 또 지금 정부는 또 자신들에게 맞는 또 사장을 보내서 경영진을 내보내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또 통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제2의 김재철 사태가 벌어질 수 그렇죠. 있다 이런 우려가 그러니까 있죠. 이게 참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그 MBC라는 공영방송을 바꿔야 할 것인가. 지금 KBS도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KBS 우리 공영방송도 그렇고 좀 이 정부가 다른 걸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청회도 좀 하고 깊이 정권 5년 동안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방송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너무 빨리 선택하지 말고 빨리 선택하면 사장 바꿔버리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구성원들만 죽어나는 거죠. 지금 MBC 같은 경우는 자꾸 징계를 해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기자들을 새로 계속 충원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비판을 받아요. 너 왜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그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서로. 그렇게 해서는 이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으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서 방송을 정말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말 모색을 해서 이번에는 좀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것을 좀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에 들도록 바꾸지 말고 정말 근본적인 개혁하지 않고는 방송인들도 너무나 큰 피해를 봅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국민들도 그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편파 보도 할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보도 안 하겠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한 발걸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한초 의원. 시청자들한테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욕 왜 드세요? 그냥 먹을게요. 근데 파업을 왜 지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상황이었다 하면 진작 했었어야죠. 이 정권이 바뀌니까 파업을 하게 된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게 잘못됐으면 이런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진작에 파업을 박근혜 정권 때도 파업을 하고 이 잘못된 경영진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파업을 하고 막 강력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혼자 생각은 이거였어요. 큰형이 군대 갔다 와갖고 작은형한테 그동안
큰형한테 작은형이 나 그동안 괴롭혔어. 큰형이 도와줘. 뭐 이런 느낌뿐이 안 들어가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파업을 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려면 이렇게 강력한 거를 그 당시에 좀 용기 있게 좀 했으면 좀 더 국민들한테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근데 들어보니까 네, 최영철 부장. 전임 지금 경영진들이죠. 경영진들이 그 지난 정권 때는 너무 가혹한 징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뭐 멀쩡한 기자 PD를 갖다가 뭐 아이스 링크도 보내고 징계를 너무 가혹하게 해서 도저히 한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징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 때 파업을 되게 예. 세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세게 했었는데 박혁진 기자. 그 최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 인력을 뽑고 대체 인력이 뽑으면 이제 내부에서 내부 구성원들끼리 그렇죠. 싸우니까 이게 사실 내부 전투가 벌어지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겪어보니까 그게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사실 멀쩡하게 들어온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뭐 좋을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정권 당시에 파업을 하는 게 별로 이제 소득이 없다라고 이제 느낀 거죠. KBS나 MBC가 지금 노조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KBS는 MBC 가 MBC도 두 개, KBS도 세 개인가 그럴 예, 거예요, 예. 아마. 그 KBS 같은 경우 이번에 파업을 하게 되면 어디선가 기자들이 노트북을 들고 나타난답니다. 그 일전에도 파업을 하니까 보니까 어디선가 노트북을 들고 기자들이 나타나서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사를 쓴대요. 그리고 방송을 막 하고 뉴스를 만들어내고 파업이 끝나면 또 노트북을 접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업을 해도 KBS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워낙에 큰 그렇게 조직, 워낙에 얘기하더라고요. 큰 조직이 있잖아요. 공룡 조직이다 보니까 기자들도 뭐 계속 기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먹고 승진하고 뭐 이런 다른 부서도 가고 뭐 정책 부서도 가고 막 다니다 보니까 만약에 파업이 이루어지면 그런 데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을 좀 마무리 좀 드리면 아무튼간에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저 최 부장님이나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그냥 사장만 바꿔 경영진만 바꿔서 또 하면 또 다른 정권하고 또 다른 차별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그러죠. 절차적 정당성을 잘 밟아서 이번 기회에는 좀 그런 의혹들이 없어지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박혁진 기자. 언론사 파업하면은 제가 다니고 있는 시사저널이 또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 예, 2006년에 회사가 둘로 쪼개졌죠. 회사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측이 사실 바뀌지 않는 한 이 잡지나 방송은 계속 나오고 또 대체 인력이 충원되고 그러니까는 그 난 상처를 파업을 이렇게 했을 때 난 상처를 회복하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부 구성원들이 이게 어찌됐든 내가 다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번, 3번 파업했을 때의 그 어떤 미치는 영향력, 파급 효과 이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YTN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 YTN이 이제 노종면 선배하고 다 복귀했잖아요. 그런데 이 그 복도가 좁은데 파업을 한 후배가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 선배가 이렇게 지나갈 때 분명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내는데 인사 자체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그냥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니까 조직이 정말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자 직군이라는 게 또 굉장히 특수성이 있잖아요. 부장이라고 그래도 뭐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선배라고 굉장히 그런 그 직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간관계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5.18 네, 광주 최강철 민주화 항쟁 당시에 네? 그 독일 한츠 기자입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영화에 그 찍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정권의 군부 정권의 폭압성을 전 세계에 고발하지 않았으면 사실 광주에서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났을 수도 있었겠죠. 그분이 바로 용기 있게 고발을 했음으로 인해서 그 제가 볼 때는 인명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외신으로 바로 발발함 사흘 뒤인가 바로 독일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네. 그런 용기가 있는 기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방송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보수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고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진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의 수장을 들여서 거기에 맞게 방송을 재단해 왔는데 이번에야말로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정말 심지어 그렇다면은 MBC도
정권의 수하에 두기보다는 아예 민영화를 시키든지 KBS도 좀 조직을 줄여서 민영화 비율을 높이든지 공영방송 비율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방송이 제대로 된 독립성 있는 언론이 되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면은 사실 저는 우리나라 방송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권의 홍보용으로만 갈 뿐이죠. 그렇죠. 예. KBS2가 원래 TBC 옛날 TBC죠. 그렇죠? 그 마지막 방송을 황인용 씨가 했습니다. 아, 그렇죠.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지금 머릿속에 생생한데 원래 MBC도 민영이었나요? 원래 MBC도 그렇죠. 민영이었죠. 그렇죠? 예, 민영이었는데 그 두 개를 지금 군부 정권이 공영으로 공영으로 만들어서 바꾸면서 그렇죠. 문제가 된 문제가 거죠. 된 거죠. 예. 그럼 자관 저희가 이제 방송 얘기해서 대단히 다른 방송에 죄송하기도 한데 자기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와서 잘 배우시면 벤치마킹 하시면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잘 기사도 쓰고 좋은 보도 하실 겁니다. 저는 눈치 많이 봅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경철 부장? 싸우겠다는 말만 12번 했어요. 우리 여기 자주 나오신 우리 최이배 의원님 지금 옆에서 열심히 보좌를 하시면서 테레비 볼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측근으로서 아주 그 활약을 하시던데. 그럼 물어보면 최측근 또 아니래요? 강한 안철수를 만드는데 뭐 정책적으로 일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철수 대표가 사실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우리 문준용 씨 취업 제보 예. 조작 사건에 또 얽매여 있을 때만 해도 안철수는 사실 재기불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근데 정면 돌파를 했어요. 대표로 나왔죠. 네. 사실 호남에서는 이번에 호남 언론들이 안철수 대표가 대표 나올 때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왜 나왔냐고. 대선에서 패배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나오냐고 엄청나게 혼냈는데 이분의 특기가 옛날에는 철수였지 않습니까? 바로 네. 철수를 했는데 이번에 철수를 하지 않고 바로 정면 승부를 했어요. 더구나 호남의 맹주들 정동영 의원이나 우리 천정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막 붙었어요. 사실 그분들이 좀 노쇠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약해진 부분도 있지만 많은 호남 사람들이 아 이번에는 호남의 벽을 뚫지 못할 거다 했는데 이분이 또 뚫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 생각보다 또 여론에서는 또 지지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이 또 과반 이상을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당 선택이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보세요? 예, 저도 사실 좀 박혁신 기자. 과반수가 넘는 걸 보고 기대해 볼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안철수 대표가 단독 당대표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아, 그동안은 다 이제 공동대표만을 아마 했었던 걸로 제가 그러네요. 기억하는 더불어민주당 때는 김한길 대표하고 했었고 국민의당 때는 박지원 대표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대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얼굴마담의 측면이 강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는 단독 대표로서 과연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볼 좀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측면을 또 안 보고 근데 있었네요. 이번에 그 국민의당 한초 의원? 후보 나오신 분들 중에 정동영 전 대표도 대통령 선거 나왔다 떨어지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입장은 사실 안철수 대표가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과연 그 지방선거까지 많이 당선을 내겠다고 했고 강한 야당이 되겠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락연설에서도 12번이나 그 취임사에서 싸운다, 강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지금 당의 입장이 지금 지지율 5%입니다. 지지율 5%대인데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지지율 5%대인데 그 5%대를 과연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지방선거까지 10개월뿐이 안 남았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10개월까지 안 남아서 지금 사실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뭐 정책을 내놓고 싶어도 문재인 정부도 정책 내놓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 하고 뭐 사람이 임명하는 것도 이분은 어디 나갈 사람인데 우리 장관 임명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분은 어디 나갈 사람인데 왜 지금 장관 시켜서 짧은 장관 시키냐고 청문회 때 막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점이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번에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안철수 대표 얼마 전에도 또 이 얘기 했었잖아요. 서울시장. 이 얘기 나오는 바람에 또 갑자기 확 서울시장 가는 분위기 됐고 박원순 현 시장이 뭐 긴장하고 있다고도 했고 또 박지원 전 의원이 이번에 또 뭐 부산시장 나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했단 말이죠. 참 입장이 참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말고 국민의당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천정배 언제적 예. 천정배고 또 정동영 언제적 정동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5%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결국 기댈 때는 안철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마지막이죠. 국민의당이 이번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당의 존폐를 결정하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이 나왔을 때만 해도 최근철입니다. 그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정말 흥행이 실패다.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국민의당 흥행은 완전히 성공을 했죠.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안철수가 살아 돌아왔구나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 1, 2, 3가 다 정치판에서 현실 정치판에서 다시 붙게 됐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세 명이 다시 붙게 돼서 이 싸움은 새롭게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안철수와 홍준표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연대를 하겠죠. 이건 보나마나 그림이 맞겠죠. 이게 워낙 민주당이 지금 강한 지지율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정계 개편의 정계 개편을 하지 않겠지만 공동 그 공천을 한다든지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시장 전선 자체를 공동 전선으로 그렇죠. 서울시장, 야당 경기지사, 아. 인천시장 이 세 당이 분할을 해서 각자 공천을 해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깨기 위한 공동전선을 형성해서 민주당 협공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할까요? 정의당은 원래 노선이 이분들하고 다르니까 정의롭게 정의당은 살아야죠. 그냥 가겠죠. 예. 그럼 진짜 힘들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민주당이 있고 그다음에 야 3당이 뭉치고 이런 식으로 구도가 형성이 되면 민주당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쉽지는 생각이 않겠죠. 듭니다. 그걸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죠. 사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되는 걸 별로 바라지도 않고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흥행되는 걸 자체를 별로 탐탁지 않게 했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나옴으로써 바람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죠. 민주당이 좀 긴장하는 왜요? 부분이죠. 뜬금포 이현주 의원도 한몫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도 3% 넘게 얻었죠. 뜬금포. 아니 그렇잖아요. 뜬금포 아니었어요? 뜬금포 맞는데 네. 지금 이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당 뭐 공동 뭐 공천 뭐 이렇게 해서 단일 공천 뭐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 또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반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51%예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민주당 잘하고 있는데 야당들이 이거 발목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또 민주당을 지지해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른당은 좀 예외로 한국당이랑 바른당이랑은 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이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상관없겠죠. 힘을 합치면 충분히 승산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남 민심을 예, 살펴보면요. 최근처럼요.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을 버리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을 해서 호남의 이익과 권리를 찾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의당이 저렇게 흥행도 되고 이렇게 당의 존속이 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호남 민심이 어느 정도는 다당제에 대한 그 기본 베이스를 이제 깔기 시작했기 때문에 호남이 국민의당을 내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뭐 박혁진 기자 네. 사고 나고 난 이후에 병원 신세 지고 나서 네. 간만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나 물어보죠. 네네. 시사저널이 보도했던 정윤회 문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게 3년 만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는 2014년에 뭐 제가 이제 있을 때 쓴 기사는 아닌데 네. 그 정윤회 씨가 그 박지만 이지 회장을 미행했다라고 해서 기사를 써가지고 그게 이제 뭐 세계일보가 이제 2014년 12월에 정윤회 문건을 처음 보도했는데 그거보다 한 몇 개월 전에 그 얘기를 시사저널에서 보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정윤회라는 존재가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뭐 이제 검찰 조사에서는 일단 이제 미행 자체는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뭐 드러났는데 어찌됐든 정윤회라는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던 보도였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사실 이 사건을 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세계일보도 무혐의가 났고 네? 그 시사저널도 같이 무혐의가 났죠. 원래 검찰이 이렇게 뭐 사건을 하나 이렇게 맡으면 네. 질질 끌어가지고 예. 이게 늦게 결론을 내리고 이런 경우가 많나요? 원래 뭐 이제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 뭐 검사 바꾸고 뭐 하고 하면 그 피해가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십상시로 불리던 A씨가 포스코 권 회장을 말을 안 들어서 네. 전 정부 시절에 네. 자르려고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십상시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문고리 3인방 플러스 7명. 예. 예. 네. 이제 근데 그들이 이제 권오준 회장 그 연임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이제 권오준 회장이 뭐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해서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의 그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 음성 파일을 이제 외부로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고 이것들이 이제 당시 그 사실 말의 그 주인공이 누군지 그때는 안 알려졌었는데 이게 이제 십상시 중에 한 명인 걸로 드러나면서 이 박근혜 정권이 측근들이 포스코를 좌지우지했다. 아.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요새 카이 이 비리, 방산비리 얘기도 막 나오고 막 이러는데 네. 이런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정권이 좌지우지하는 게 뭐 맞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기업 활동에 대해 사실 정권이 간섭을 하는 게 맞지 않죠. 맞지 않는데 그러려면 이제 좀 구조적인 그 문제를 좀 바꿔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포스코가 지금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지분이 아직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또 간섭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그러려면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뭐 완전한 민영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전제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완전한 민영화인데 지금 문제는 예, 뭐냐면 한철이요. 이 기업들이 지금 사실 민영화가 되면서 사실 경영 능력들이 자체적으로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게 무슨 계속.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서 감사 기능을 제대로 갖고 있다든가 또 아니면 경영 혁신을 제대로 해서 확 바꿀 수 있다든가 이런 걸 해서 주주들한테 보여주고 진짜 완전히 정부로부터 독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만 해도 뭐 지금 산업통상부인가에 여기서 관련된 그 규제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 걸리는 거고 KT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금 정통부에서 뭐 얼마든지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알아서 정권의 그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못했던 거 플러스 하려는 생각도 안 한 거죠. 오히려 그게 더 편한 거죠. 오히려 자기들이 정권에만 맞춤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뭐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재테크 강의할 때 쓰는 말이지만 유한양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완전히 사주 일가가 아예 손을 다 띄고 스스로 독립된 회사가 됐잖아요. 큰 회사지만. 근데 그렇게 되기가 가장 샘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금 말씀드린 뭐 KT나 뭐 포스코나 뭐 이런 기업들은 그럼에도 민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영적인 혁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본인들이 그걸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던 거죠. 포스코가 감사 기능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지금 아까 지금 예, 박혁진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상시 그 기사 거기 나온 내용인데 네. 거기 보면 포스코에 현재 원래 그 각 회사마다 감사 기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감사라는 게 단순하게 회계만 보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직무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포스코는 거의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 거 보는데 저도 포스코 내용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계열사로 갔다가 바로 돌아오고 그것도 오래가 있는 게 아니라 2, 3년 있다 다시 돌아와 버리고 계열사 사장 왔다 다시 여기 포스코 원래 본사에 부사장 와버리고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다 봐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잘못했다고 다시 올라오면 덮어야 되고 그러니까 견제 기능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찰이나 감사나 뭐 이런 사전 예방 활동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일전에 롯데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사장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당하는 그런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걸 처음에 썼을 때 롯데그룹이 그냥 뭐 대도 않는 기자가 이상한 기사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롯데그룹이 이 감사 있잖아요. 감사팀의 팀장을 그 정도 그 롯데그룹 정도 되는 사이즈면 원래 감사팀의 팀장은 뭐 부사장급이 되든지 전무급이 되든지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리를 적발을 했는데 위에서 막 융단 폭격이 내려오는 네가 뭔데 그거를 문제 삼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장을 완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더 이렇게 밖으로 못 나가게 딱 봉해가지고 그거를 캐비닛 같은 데 넣었는데 이제 제가 우연찮게 그거를 꺼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나중에
그 롯데그룹이 그 감사팀장을 이제 임원급으로, 그것도 뭐 전무 이런 게 아니고 상무급으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포스코에서 지금 감사 기능이 약해졌다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감사 기능이 약해지면 별일이 다 있고 윗선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견제가 전혀 안 됩니다. 잘 되는 기업일수록 감사 기능이 잘 돼 있습니다. 견제와 감사 기능이 잘 돼 있어서 잘 되는 기업일수록 그 감출 수가 없어요. 비리가 일어나면. 심지어는 제 친구 중에 이제 외국계 은행, 시티은행에 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시티은행에서는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저녁을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부터 휴가야 그러는 거예요. 무슨 휴가냐? 그러니까 15일간 그냥 강제 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놓고 나온대요. 다 놓고 나오면 감사팀이 와가지고 서랍이랑 다 이제 동의하에 다 보고 혹시 고객과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증권회사 보면 이게 그런 거래들 많잖아요. 1인 매매 이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얘네는 아예 그렇게, 그 회사는 아예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근데 그것도 본인들이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감사받는 걸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고객하고의 부정한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죠. 언제 감사를 하게 될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견제가 잘 되는 데는 사실은 회사가 무너지지도 않고 잡음이 없습니다. 일단은 잡음이 없습니다. 근데 회사가 잡음이 없다는 건 뭐죠? 투명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감사가 제일 네, 최영철 부장. 속된 말로 빡센 기업이 지금 사실 총수가 구속돼 있지만은 삼성이 제일 빡세죠. 삼성의 감사는 그렇죠. 그야말로 빡센데 삼성의 감사는 직원들을 거의 수사 수준으로 다따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감사의 직원들이 만약에 비리로 걸리면 바로 사표를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비리로 인해서 받은 거를 전부 다 개워내고 배상금까지 내고 그렇죠.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삼성의 감사가 빡센데요. 그래서 사실 삼성이 지금은 공경에 처해 있지만 삼성이 사실 글로벌 1위 품질 기업으로 올라온 데는 강력한 감사가 그 큰 몫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코가 지금 그 이 방송에서도 계속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포스코는 감사가 그 느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포스코는 계속 본사에 있던 임원들이 계열사 사장으로 다 가서 그 늙음하게 몇 년을 하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가 허술할 수밖에 없죠. 그분들이 예전에 했던 거를 네? 사실 은밀하게 검증을 했으면 사실 계열사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그렇죠.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사실 검증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또 계열사도 기하급수적으로 한 대 늘어났었죠. 이명박 정권 때 거의 아마 100개까지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 그게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많이 줄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혼이 났죠. 사회이사 시절에 부실 계열사 인수 때문에. 네. 그 때문에 포스코가 사실 몇백억 손해본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대선 때 많이 곤욕을 치렀었죠. 그러니까 포스코가 감사가 허술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 포스코 연석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그 포스코 최고위층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를 저희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쓰니까 포스코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저희한테 해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롯데 건도 제가 계속 취재를 했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이인원 부회장이 최상층 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롯데는 이인원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사장들을 저희한테 내주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포스코도 예, 사실 지금 뭐 아시아경제TV에서도 이제 뭐 태국 보도 같은 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보도잖아요. 근데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 뭐 자기네들이 먼저 사전에 적발을 하지 못했으면 언론 보도 이후에 감사팀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뭐가 문제인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이게 뭐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윗선하고 연결이 되고 또 윗선에서 뭐 감사위원회 그 인사위원회가 다 사실은 윗선에서 정해진 대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게 될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사실 감사위원회 감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런 이제 뭐 오너도 아니죠 사실. 근데 회장이 그냥 다 지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찍는 그런 사실 이제 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 지금의 이제 어떤 감사 기능 약화 이런 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입맛에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을 내려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낙하산이니까 자기가 임기를 채우고 또 연임을 해야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퍼주는 식으로 그 소위 말하는 고위층들한테 그 포스코나 뭐 이렇게 KT나 뭐 카이나 이런 회사들의 고위층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옹립을 해야 본인이 낙하산이지만 정통성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이게 밑으로 그냥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기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그동안 이제 민영화 시킨 후에 정부에서 간섭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네? 내부 승진을 막 시켰어요. 내부자들을 승진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자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내부자들이 정치 성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줄서기를 하는 거죠. 줄서기라고 줄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그 전임자들에 대한 비리 갖다 막 제보해서 또 날아가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요. 사실 정준양 전 회장도 얼마 전에 무죄를 받긴 했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이사회 절차나 그런 걸 밟았기 때문에 무죄인 거지. 그 기업을 사실 그 당시에 M&A 할 때 우리가 그 시장에서는 저 회사를 왜 사지라고 다들 갸우뚱했어요. 그 엄청난 보유금을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일반 보통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명히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 그걸 이사회 통과했다고 산다? 이건 바로 그 책임자들 다 그냥 책임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결국은 예, 회사의 합치증이죠. 피해이자 국민의 피해인데 최근에 이제 그 포스코가 그런 부실 자산들 이런 거를 뭐 인수하고 막 그러면서 유동성 위기가 왔고 그러면서 지분들을 막 팔았잖아요. 가지고 있는 보유지분들을 막 그렇죠. 맞아요. 팔아서 지금 이제 이 회사 실적이 안 좋으면은 결국 가지고 있는 지분 이런 것들이 다 회사 가치를 평가하는데 포함이 다 되는데 이런 지분들을 다 팔아먹고 보니까는 회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포스코가 그 외국 적대적 그 M&A 세력들한테 포스코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왜 포스코가 한번 적대적 M&A에 노출이 돼가지고 뭐 여기 뭐 지분도 사고 저기 지분도 사고 국민기업을 지켰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런 위기가 또 한 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모펀드들이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포스코가 외부에 알려진 가치보다 훨씬 적은 돈이면은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가치들을 막 산정하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야, 포스코는 어떻게 보면 뭐 민영화는 됐지만 정말 국민 기업인데 말이죠. 포스코가 정신 차리지 네, 않으면 최근이죠. 회사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전기요금이 가장 싼 국가들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네. 원전이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포스코가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포스코는 전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이 더 날 수 있는데 전기료를 엄청나게 쓰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요즘 공해 규제가 많기 때문에 화력발전 이런 걸 만들어서 빵빵 떼야지 전기값을 아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화력발전이 안 되죠. 그 증설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전기료 때문에 굉장히 회사에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기 전에 원가 절감을 하고 회사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옛날 생각을 하고 바뀌지 않고 있죠. 이런 것을 사실 여기서 많은 보도를 보면서도 저 포스코가 아직 안 바뀌고 있구나, 한참 멀었구나 하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시대가 엄청나게 바뀔 것인데 친환경 에너지가 되면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 포스코가 저렇게 되면은 원가가 급상승하게 되죠. 그럼 과연 중국하고 청약 가격에서 가격 경쟁이 있겠습니까? 회사가 경쟁력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한철이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기업을 지켜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뭐 어렵다 그러면 주식도 사고 막 계속 지키자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 있는 구성원들은 그런 마음을 전혀 없다는 거죠. 본인들의 안위만 지키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기업들은 포스코, KT, 뭐 카이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본인들도 좀 그 자부심을 갖고 애국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려울 때 다 국민들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지켜준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해외 사모펀드들이 이 적대적 M&A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난번에 삼성 엘리엇 사태나고 막 이럴 때처럼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점들을 가장 우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좀 만약에 정말 불가피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그 경영 혁신을 좀 시켜야 되겠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하면 제대로 좀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 쉽지는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견제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는 뭐 민간기업 같은 경우 견제를 하고 그 포스코 같은 약간 일종의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뭐 이렇게 국민들과 국민들의 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그 정권의 입맛에 막 그 동원이 돼가지고 막 그 의결권을 행사하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는 아직 투명화될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투명하게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제발 국민들 얘기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